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1초마다 6만 달러어치의 국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제의 88%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유로도 아닙니다. 위안화도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달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군사력이 세서 경제 규모가 커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냉전이 끝난 이후 소련 붕괴, 중국 부상, 유로 탄생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달러 패권은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통해 해부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도 달달러화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달러 패권 시리즈 첫 번째 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1944년 7월 44개국 대표 730명이 미국 뉴햄프셔의 작은 호텔에 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 그 답을 여기서 결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고 전 세계 금의 75%가 미국 포트 녹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GDP 비중이 2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달러는 금 35분의 1온스. 이것이 브레턴우즈 체제입니다. 과거 근본위제에서는 각 나라가 자국 화폐를 금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러려면 금을 직접 보유해야 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이후에는 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달러가 곧 금이니까요.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국제 무역을 하려면 외환 보유고를 쌓으려면 달러가 있어야 했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통화이지만 당신들의 문제다. 존 코널리 미국 재무장관이 1971년에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됐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보겠습니다. 브레턴우즈에서 만들어진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입니다. IMF는 환율 안정과 각국의 국제수지 위기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세계은행은 전후 재건과 개발도상국 지원 기관입니다. 두 기관 모두 달러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두 기관 모두 미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습니다. 달러 패권은 단순히 기축통화라는 게 아닙니다. IMF와 세계은행이라는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구조 전체가 달러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왔습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 9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재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달러의 금 태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근간, 달러는 금이라는 약속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국가들, 특히 프랑스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는데 진짜 금이 있긴 한 건지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실제로 달러를 배에 싣고 미국 포트 녹스에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상의 뱅크런이 시작되자 닉슨은 금 창구를 닫아버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 달러 가치가 폭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이미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이 달러 인프라 위에 구축돼 있었습니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달러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즉시 다음 수를 뒀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닉슨 쇼크는 달러 패권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달러 패권의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금의 족쇄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달러를 찍을 수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 브레턴우즈 붕괴 이후 세계는 변동 환율제로 전환됩니다. 각국 통화는 달러 대비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에게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마다 각국은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야 했으니까요.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닉슨 쇼크 이후 3년, 1974년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갑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사우디가 원유를 달러로만 팔면 미국은 사우디 왕실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신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우디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오페크 전체가 뒤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했습니다.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고정된 겁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보겠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으면 전 세계가 오일을 사기 위해 달러를 법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이 오일을 팔고 달러를 벌면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 돈을 소비하고 달러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세계를 돌고 결국 미국 국채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달러를 수출하고 전 세계가 그 달러로 미국 부채를 사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오히려 적자를 내야 달러가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트리핀 딜레마인데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구조의 균열을 내려 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2000년에 원유 거래를 유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후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아프리카 단일 금화인 골드 디나르로 오일을 거래하자는 아프리카 연합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2011년 나토 개입으로 사망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이탈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도전입니다. 최근 사우디가 위안화 오일 거래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브릭스 가입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러 결제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달러 이탈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안보 보장과 협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테이크사에서 다룰 핵심 논지입니다. 중국도 사우디도 달러 체제를 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뭔가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전 세계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연결된 국제금융 메시지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송금의 카카오톡입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얼마를 보내라는 지시를 전 세계 은행들이 표준 형식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국제 결제의 40% 이상이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결제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달러로 청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로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 거래는 어떤 나라 어떤 은행 사이의 거래든 최종적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코레스폰딩 뱅킹 시스템입니다. 도쿄의 A은행이 런던의 B은행에 달러를 보낼 때 그 달러는 실제로 뉴욕 페드의 장부 위에서 움직입니다. 달러는 미국 밖에서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뉴욕 페드의 장부 위에서 숫자가 바뀔 뿐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달러 거래를 사실상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 제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란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하자 이란의 석유 수출이 80% 급감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란 경제를 마비시킨 겁니다. 러시아 제재는 202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달러 자산이 하루아침에 접근 불가가 된 겁니다. 이 순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깨달았습니다. 달러 외환 보유고는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 매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스테이지 2에서 다룰 금 재평가 논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달러 제재를 너무 자주 너무 광범위하게 쓰면 각국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실제로 러시아 제재 이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양자 간 무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위안화는 자본 통제 때문에, 유로는 유로존 분열 리스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제재는 달러 패권에 상처를 냅니다. 하지만 패권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패권국의 구조적 모순인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발견한 역설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해야 합니다. 달러가 없으면 국제 무역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달러를 공급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는 것입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야 달러가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의 실패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의 구조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딜레마의 두 번째 뿔입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 달러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저 나라가 진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달러를 적게 공급하면 세계 무역이 멈추고 달러를 많이 공급하면 달러 신뢰가 무너집니다. 기축통화국은 이 모순 속에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 부채는 39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달러 패권의 종말 신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미국이 트리핀 딜레마의 숙명을 짊어지면서 세계에 달러를 공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사주는 나라들이 여전히 줄을 서 있는 한 달러 패권은 유지됩니다. 왜 나라들이 미국 부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음 편 스테이지 2에서 다룹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패권은 힘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브레턴우즈에서 설계된 그 구조가 80년이 지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닉슨 쇼크는 달러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의 족쇄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달러를 운용할 수 있게 된 업그레이드였고, 즉시 페트로달러로 대체되었습니다. 셋째, 달러 제재는 달러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너무 자주 쓰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 긴장이 현재 글로벌 통화 질서의 핵심 갈등입니다. 달러 패권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가 아닙니다. 매번 위기를 업그레이드로 전환한 역사입니다. 다음 편 스테이지 2에서는 미국 부채 39조 달러. 이게 달러 패권의 아킬레스건일까요?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39조 달러 부채가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 이유, 재무부 금고속 8,133톤의 금이 숨기고 있는 진실, 그리고 연준의 QE와 QT가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다음 편에서 낱낱이 해부합니다. 이 시리즈 5편까지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달러, 금, 비트코인, AI 패권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다음 편 알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